16번 함정수사에 관한 초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 이게 키워드죠. 유발 OX, X다 라는 의미입니다. 을 저지른 범인을 근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근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쓸데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범행, 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법한 기회 제공량 함정수사에 불과하고 위법한 범위 유발량 함정수사는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런데 마무리 표현 보면은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건망증이 심하셔가지고 위법한을 빠뜨리곤 하시죠. 함정수사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들은 위법한을 삽입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이번 지문 굿배더 법칙 적용을 해버리면 단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게임장에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이, 이 장면만 보면은 이 경찰관이 아주 고생하는 굿한 경찰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여기까지는 봐줄만 했죠. 피고인이 거절했음에도 막부 표현이 나옵니다. 위법함이 엿보이죠. 피고인이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또 요구했어. 누가? 이 경찰관이. 자, 이 장면에서 우리 경찰관을 굿, 배드 어떻게 평가할까요? 배드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나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문구도 키워드이죠.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문구도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구들을 불상타 문구라고 하는데 강요되었거나 유발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들을 굿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피고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이다? 경찰관이 잘못이다 라는 의미겠죠. 결국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은 보아하니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대표 케이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위에서 살펴본 1번 지문의 이미 범행이라는 문구와 동일하게 이미 범의를 가진 놈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유발 OX, 유발 X가 됩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 읽으면 시간 낭비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바로 가시죠. 이런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합니까? 이미 우리는 극 초반부에 피고인의 범죄라는 문구를 통해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4번 지문은 대충 싹 스캔해보니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 관한 레전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 벌써 유발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합니다. 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 키워드 넣었습니다. 하여 범죄인을 근거하는 것은 위법이죠.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의 기한, 즉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역시 위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법한 공소제기는 327조 제2호가 적용되므로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형법법 문제로 돌아와서 17번 다음 중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싸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싸움인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인 방위의사가 결여되어 정당방위가 부정된다라는 취지의 판례 내용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는 방위의사의 반대표현입니다. 따라서 방위의사 X, 정당방위 요건 중 주관적 요건 X 임을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당연히 정당방위 부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즉 방어행위의 순수성을 결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이번 지문은 죄송하지만 또 초울타라 캡숑장 졸렬비법으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발버둥 행위였는데, 이 발버둥 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발버둥이라는 어감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발버둥이라는 표현에서 하드코어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왠지 이 표현을 보면은 아기자기 귀요미 느낌이 들죠?
따라서 우리는 이 키워드를 서포터로 설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지문의 결론을 처벌 불처벌, 그렇죠, 불처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정당방위로 물어보면 정당방위 인정 부정, 정당방위 인정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결국 결론적으로 위법성 조각 불조각, 위법성 조각,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지만은 또 너무 졸렬하게 결론 내렸다 라고 비난하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가압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을, 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을이 이를 따지기 위해 을의 아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 포함 총 4명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즉 1대 4로 붙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숫자의 불균형도 우리 대법원에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을의 아들 등과 함께 갑의 집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갑을 구타하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위 의사를 나타내는 문구이고요.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이 귀요미 행위를 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를 가한 갑의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갑이 자신의 아버지 을에게서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라고 되어 있으니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자였겠습니다.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사망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의미는 살아 생전에 했던 위임이 없어졌다라는 의미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철회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문서 위조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승낙은 이론상 양해의 의미입니다. 결국 사망의 의미가 이러하므로 갑은 아버지 문서에 대한 문서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그렇죠. 없는 자가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을이 갑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을 하니까 위조가 되는 것이죠. 문서의 종류는 인감증명 위임장이니까 당연히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뒤 을의 추정적 승낙 인정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아 계신 분의 승낙이 추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승낙이라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낙이 추정될 리도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의 추정적 승낙 인정됨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하드코어한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무슨 법칙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거의 1초 안에 풀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라고 하니 권리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자라도 불법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그 토지의 철주와 솜주였다면 소프트했을 겁니다. 철주 하드하죠. 손망이었다면 소프트했겠죠. 철망입니다. 하드합니다. 이런 하드한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이거 보통 사람이 못하죠. 이거 아스팔트를 걷어낸 베리베리 하드합니다. 어려워서 얘가 권리자라는 명목으로 이런 하드한 행위들을 처했는데 이거 불처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따라서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처벌된다라는 의미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다시 형소법 문제로 18번 다음 중 영상녹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래 4개의 지문 다 전부 100만 5번 이상 본 내용들입니다. 맨날 첫날 나오는 법조문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초급 법조문 테스트입니다. 검사사경은 피해자 아닌 자 청구인이죠. 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요. 이 경우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인 경우는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이번 지문 역시 초급 법조문 테스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피의자입니다. 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려는 경우 참고인인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옳고요. 그런데 그 뒤 이게 뭐야? 형소법 244조 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동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은 한때는 중급이었으나 이제는 초급이 된 법조문 테스트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가 완료된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 녹화물을 당연히 확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겠죠. 따라서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 시청은 피신조서의 열람 읽어 들려의 영상 녹화물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이해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 아니 됩니다. 그 진술을 다시 영상 녹화 아니 됩니다. 영상 녹화의 경우에는 편집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촬영한 영상 녹화는 손 못 댑니다. 낙장 불입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해당 내용 삭제하고 그 진술을 다시 영상 녹화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집 조작 우려가 그나마 적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 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 4번 질문은 법원의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해야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상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게 바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때 영상 녹화물은 그 재산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에서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이 전자적 설비가 너무 비싸서 예산 부족으로 미처 그 법정에서는 구입 못할 수도 있고 전자적 설비다 보니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법원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소라면 법정의 장소에서 재생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형소규칙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재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네요. 또 형소법 문제 19번 다음 중 압수물의 한부 또는 가한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법조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내용입니다. 압수한 장물, 이게 키워드입니다. 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명백은 허용을 나타내는 치트키입니다. 원래 환부는 피압수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작물 같은 압수물은 피압수자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피고인일 겁니다. 근데 피고인한테 압수물인 작물을 환부를 한다? 그것은 법원이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압수물이 작물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은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판결로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마무리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간혹 할 수 있다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곤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압수한 작물에 대한 판사님들의 따까마시를 우려해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문 그대로의 내용이므로 옳은 것입니다. 2번 지문 역시 1번 지문처럼 법조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내용입니다. 이 조문 내용은 과잉금지 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 즉 몰수용이 아니라 증거용으로만 사용할 이런 의미겠죠.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압수물이 생계, 즉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압수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물건들은 증거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으니 증거용으로서 보존 조치만 취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신속히 가한부하여야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도 법조문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입니다. 소유자 등의 환부, 가한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 이 단어 보니까 검사의 따까마시 우려가 듭니다. 이런 검사의 따까마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러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법원에 달려가야겠죠. 그런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이 해봐야 자기네들끼리 한통속이 돼서 따까마시 할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검찰청에 대응한 효율적이죠.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가한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은 그 내용 자체가 당근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상소이죠. 근데 이런 상소는 당연히 상소이기 적법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달려가 보시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소이익은 상실된 거죠. 그리고 그뒤도 마찬가지 시일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 상소 이익을 말하겠습니다. 그 상소 이익이 상실된 경우면 상소, 즉 여기서는 준항고는 적법, 부적법, 당연히 부적법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소 이익은 상소, 즉 이런 준항고의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법 요건이 상실됐으니 당연히 부적법이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형소법 문제네요. 20번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런 접견교통권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접견교통권은 일반적으로 4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4종류 접견교통권 모두 기본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즉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관련해서는 비교적 제일 최근 판례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헌법상 권리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원스 어판 어 타임 때 나온 대법원 헌재 판례 중에 법률상 권리라고 본 자답 봉창 두드리는 비정상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법률상 권리라고 본 판례들이 폐기되지 않고 아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모순되게도 현재 법률상 권리라고 본 판례와 헌법상 권리라고 본 판례가 공존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수험생들은 헌법상 권리라고 본 판례의 특유 문구 3개 정도를 암기해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각 지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결 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바로 여기 첫 번째 접견교통권에 해당하죠.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여기 표리관계라는 문구는 우리 판례가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 핵심 유명무실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무지좋아하는 문구이니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견교통권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접견교통권입니다. 결국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라는 내용은 세 번째 접견교통권에 관한 정상적인 판례에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번하고 3번 지문은 집사 변호사 사건으로 기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 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교도관이 심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거의 다 거부해버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피의자 피고인이겠죠.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바로 이 사정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집사 변호사 사건인 경우입니다. 얘들 하는 일이 뭡니까? 구속된 회장님의 말동무 되어주기, 구속된 회장님의 사적인 심부름하기, 또는 1000원짜리 변호사의 천지훈 변호사처럼 회장님과 빙고 게임 하기 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호인이 사건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런 일들만 한다면, 물론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지만은 주로 문제될 수 있는 범죄가 위계공직방이죠. 그러나 집사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위계공직방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계공직방이 물론 성립한 경우도 있었고요. 위계공직방이 불성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이렇게 노가리 까다가 사건에 관한 논의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마 대법관님 자신들도 이런 집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죠. 마지막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very hard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 자백은 베리하드한 위법한 독이 묻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하여 옳습니다.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역시 옳습니다.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이런 강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위법은 고투헬이니까 변호인 접경교통권 절대 침해하지 마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